혹시 지금 주식 계좌를 열어보기가 좀 두려우신가요? 작년, 그러니까 2025년 말에 터진 예상치 못한 긴축 쇼크로 시장이 크게 휘청겼을 때, 솔직히 저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자산 가치는 하염없이 떨어지는 걸 보면은 한숨부터 나오죠. 그런데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똑똑한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이 월스트리트의 첨단 금융 상품이 아니라 아주 오래된 이것이었습니다. 바로 이 노란 돌멩이 금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이 반짝이는 금속 덩어리에 왜 사람들은 위기가 올 때마다 자신의 미래를 맡기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금? 그거 너무 낡은 유물 아닌가? 요즘 세상에 누가 금에 투자해? 솔직히 저도 처음엔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71년 바로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 터진 해입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리처드 닉슨이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이제부터 미국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전까지는 35달러를 가져가면 금 이론수로 바꿔주는 약속, 즉 금 본위제라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돈의 가치를 금이 보증해주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 연결고리를 미국이 스스로 끊어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썼고 다른 나라들이 미국 달러가 너무 흔해졌는데? 진짜 금으로 다 바꿔줄 수 있는 거 맞아?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미국은 금 창고가 바닥나기 전에 이 약속을 파기해버린 거죠. 바로 이 순간 인류의 돈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접어듭니다. 정부가 원하면 얼마든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실제로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 엄청난 돈을 찍어냈죠? 하지만 금은요? 금은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류가 채굴한 모든 금을 합쳐봤자 올림픽 규격 수영장 4개를 채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 양은 매우 한정적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질문이 시작됩니다. 하나는 원하면 무한정 만들어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지구상에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극심한 위기가 닥쳤을 때 당신은 둘 중 무엇을 더 믿으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금이 물가가 오를 때 자산 가치를 지켜주는 인플레이션 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만약 데이터가 전혀 다른, 훨씬 더 무서운 진실을 보여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은 어설픈 물가 상승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경제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는 공포를 먹고 자란다는 사실 말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금을 인플레이션 보험이라고 부릅니다. 물가가 올라서 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될 때 금이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뜻이죠. 아주 직관적이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1970년대처럼 인플레이션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던 시기에는 금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만약 이게 절반만 맞는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어요? 아니, 어쩌면 완전히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다면요. 데이터를 깊게, 아주 깊게 파고들면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어설픈 인플레이션 상황, 그러니까 물가가 1년에 3%에서 5% 정도 오르는 시기에는 금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 수익률이 뒤처지는 경우도 많았죠. 한 연구에서는 금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인플레이션이 특정 임계점을 넘어야만 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금은 마치 조용한 잠자는 용과 같아서 웬만한 불시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럼 이 용은 대체 언제 깨어나는 걸까요? 바로 정부와 중앙은행조차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할 때입니다. 물가 상승률이 10%를 훌쩍 넘어 두 자릿수에 이르고 사람들이 내가 가진 돈이 내일이면 정말 쓸모 없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극심한 공포에 휩싸일 때 바로 그때 금은 잠에서 깨어나 포효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마치 질병과도 같습니다. 가벼운 감기 정도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 즉 정부의 정책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감기가 아니라 온몸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괴질이라면 어떨까요? 의사도 병원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요? 그때 사람들은 현대의학이 아닌 검증되지 않았더라도 기적이라 불리는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금의 진짜 역할이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한 물가 상승 보험이 아니라 화폐와 금융이라는 사회적 약속, 즉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불신에 대한 보험인 셈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꼽히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을 볼까요? 당시 사람들은 돈이 너무나 가치가 없어져서 지폐를 벽지 대신 바르거나 뗄감으로 썼다고 합니다. 1923년 11월 금일 온스 가격은 87조 마르크에 달했습니다. 돈의 가치가 0에 수렴할 때 금의 가치는 무한대로 치솟았던 겁니다. 이것이 금의 본질입니다. 금은 물가 상승을 막아주는 친절한 수비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화폐 시스템의 붕괴라는 공포 그 자체를 먹고 자라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이 단순히 위기 상황에서 숨는 피난처 역할만 할까요? 만약 2026년 오늘날 금이 더 이상 수동적인 방패가 아니라 기존의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공격적인 창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달러라는 절대 강자에게 도전하는 세력들이 이 노란 돌멩이를 무기로 삼고 있다는 훨씬 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금을 위기 상황에서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숨어드는 일종의 단단한 지하 벙커 같은 수동적인 안전자산으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면 어떨까요? 2026년 바로 지금 이 노란 금속이 조용히 빛나는 수비수가 아니라 세계 질서의 판을 뒤흔들려는 세력의 가장 날카로운 공격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면요. 이 거대한 체스판의 주인공은 바로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미국 달러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무역을 할 때 달러로 결제하고 위기가 터지면은 달러를 끌어안습니다. 그런데 이 절대적인 힘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를 향해 이제부터 당신들은 달러를 사용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선언해버리면 그 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순식간에 고립되어 버립니다. 이걸 금융제재라고 하죠. 마치 마을의 유일한 우물 주인이 밉보인 사람에게는 물을 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불만을 품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 국가들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달러 패권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뭘로 싸울 수 있을까요? 자신들의 화폐는 아직 달러만큼 힘이 없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꺼내든 비장의 카드가 바로 금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들의 움직임이 얼마나 집요한지 드러납니다.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들은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2025년까지도 기록적인 수준으로 금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중국과 러시아였습니다. 특히 중국 인민은행은 수십 개월 연속으로 금 보유량을 늘리며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산을 다양하게 관리하려는 목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훨씬 더 공격적인 의도를 가진 전략적 행동입니다. 첫째, 미국의 금융 제재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패를 만드는 겁니다. 미국이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시켜도 전 세계 어디서든 가치를 인정받는 금이 충분하다면 버틸 힘이 생깁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의 강력한 금융 제재를 받았지만 수년간 축적해온 막대한 양의 금 덕분에 경제적 충격을 상당 부분 흡수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둘째, 더 나아가 달러의 대안이 될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창을 벼리는 겁니다. 브릭스 국가들은 자신들만의 결제 시스템을 만들고 회원국 간의 무역에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나 위안화 사용을 늘리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때 각국 통화의 가치를 보증해줄 든든한 뒷배가 필요하겠죠? 바로 그 역할을 금이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돈도 달러만큼이나 든든한 금을 바탕에 깔고 있다고 외치면서 신뢰를 얻으려는 전략인 셈입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나요? 2025년까지 이어진 중앙은행들의 기록적인 금 매입은 단순한 투자 트렌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달러라는 왕이 지배하는 성벽에 균열을 내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는 세력들이 벌이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가장 핵심적인 기물이 바로 금인 것이죠. 대반전이 일어난 겁니다. 금은 위기 때 가만히 빛나는 방패다라는 우리의 통념은 이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2026년 현재 금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창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지정학적 위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달러의 힘겨루기, 이 모든 것들이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변수들을 단 하나로 꿰뚫어 금 가격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마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 키 같은 것은 없을까요? 놀랍게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생각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강력합니다. 인플레이션, 달러의 위상, 지정학적 위기,
지금까지 우리는 금 가격을 움직이는 복잡한 용의자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범인을 찾는 것 같죠? 하지만 이 모든 혼란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열쇠, 진짜 보스가 있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그런 열쇠가 존재합니다. 바로 실질 수익률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하고 강력한 개념입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은행에 10,000원을 예금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1년 뒤에 이자로 300원을 준다고 약속합니다. 이게 바로 명목금리, 즉 눈에 보이는 이자율 3%입니다. 그런데 그 1년 동안 과자값이 500원이나 올라버렸어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은 실제로 이득을 본 걸까요? 아니죠. 300원을 벌었지만 물가는 500원이나 올라서 실제로는 200원어치의 구매력을 잃어버린 셈입니다. 바로 이 마이너스 200원, 즉 마이너스 2%가 당신의 진짜 이자, 실질 수익률입니다. 금은 이자나 배당을 한 푼도 주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냥 반짝이는 돌멩이죠. 그렇다면 금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자를 주는 자산, 대표적으로 미국 국채입니다. 여기서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만약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 5%라면,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기만 해도 물가 상승률을 빼고도 5%의 진짜 수익이 난다면 굳이 이자 한 푼 안 나오는 금을 살 이유가 있을까요? 없겠죠? 이때 금을 보유하는 것은 5%의 수익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이걸 바로 기회비용이 높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2%로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이제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것 자체가 손해입니다. 이때 이자를 주지 않는 금, 즉 수익률 0%짜리 자산은 오히려 매력적인 대안이 됩니다. 손해보는 것보다는 본전이라도 지키는 게 나으니까요. 이때는 금을 보유하는 기회비용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이득이 되는 셈이죠. 놀라운 점은 지금부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이 실질 수익률 그래프를 위아래로 뒤집으면 금 가격 그래프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내려가면 금 가격이 올라가고 실질 수익률이 올라가면 금 가격은 내려가는 완벽한 시소 게임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금 가격과 실질 금리는 매우 높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여줍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잡한 금 시장을 항해하는 가장 강력한 나침반인 셈입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공식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2023년처럼 말이죠.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고 당연히 실질 수익률도 덩달아 치솟았습니다. 공식대로라면 금 가격은 곤두박질 쳤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을까요? 금은 오히려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바로 우리가 3장에서 살펴봤던 또 다른 강력한 힘, 즉 지정학적 리스크와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이 공식을 잠시 무너뜨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의 긴장이 계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달러 체제에 대한 불안감으로 미친 듯이 금을 사들이면서 높은 실질 수익률이라는 불리함을 압도해버린 것이죠. 결론적으로 실질 수익률은 금 가격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맞습니다. 하지만 절대적인 법칙은 아닙니다. 시장의 공포와 불신이 극에 달할 때는 이 열쇠마저 잠시 무력화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는 금이라는 오래된 자산의 비밀을 거의 다 풀어냈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먹고 자라며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무기가 되고 실질 수익률이라는 열쇠에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죠. 그런데 21세기 들어 이 오랜 왕좌에 도전하는 새로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디지털 금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금의 왕좌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금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류가 수천 년간 믿어온 가치 저장 수단인 금과 등장한 지 겨우 10여 년 남짓한 디지털 자산. 오늘은 이 둘을 정면으로 비교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새로운 도전자는 낡은 왕의 왕좌를 빼앗을 수 있을까요? 우선 도전자, 비트코인의 무기부터 살펴보죠. 첫째, 디지털 희소성입니다. 금이 지구에 묻힌 양이 한정되어 있듯 비트코인은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누구도 이 규칙을 바꿀 수 없죠. 둘째는 탈중앙화입니다. 금이 특정 국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것처럼 비트코인 역시 중앙은행이나 정부 없이 전 세계 네트워크에 의해 운영됩니다. 전통 금융 시스템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무기만큼이나 약점도 명확합니다. 첫째, 극심한 변동성입니다. 안전자산이라기엔 가격 변화가 너무나도 아찔하죠. 둘째, 규제 리스크입니다.
각국 정부가 언제든 강력한 규제의 칼날을 들이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항상 존재합니다. 셋째는 아직 증명되지 않은 짧은 역사입니다. 수천 년간 온갖 전쟁과 경제 위기를 겪으며 신뢰를 쌓아온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아직 혹독한 장기 불황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론적인 비교는 이쯤 하고 실제 위기 상황에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바로 얼마 전 2026년 1월의 사례가 아주 흥미로운 답을 줍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 일부 국가에 대한 고율 관세를 발표하며 시장의 불안감이 커졌을 때였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놀랍게도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답게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빛을 발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금이라 불리던 비트코인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식시장과 함께 급락하며 위험자산의 성격을 그대로 드러냈죠. 이 사건은 시장이 아직 비트코인을 금과 같은 진정한 피난처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우드 같은 혁신 투자자는 비트코인이 다른 자산과 상관관계가 낮아 훌륭한 분산 투자 수단이며 2030년까지 150만 달러에 이를 수 있다는 대담한 전망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녀는 비트코인이 금을 능가하는 위험 분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반대편에서는 양자 컴퓨팅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경고합니다. 현재의 암호화 기술이 미래에 등장할 양자 컴퓨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죠. 이 기술적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 투자를 철회하고 다시 전통적인 금으로 돌아가는 투자자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무엇일까요? 어쩌면은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을 대체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보완제로 봐야 할지도 모릅니다. 금이 수천 년간 검증된 시스템 붕괴에 대비하는 최후의 보험이라면 비트코인은 새로운 디지털 금융시대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고위험 고수익 자산인 셈이죠. 이제 우리는 금과 비트코인이라는 두 자산의 본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금을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이제 진짜 실전편, 당신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금 사용 설명서를 공개합니다. 자, 이제 이론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지키기 위한 진짜 행동에 나설 시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를 금에 고정적으로 투자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이건 아주 훌륭한 시작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사장에서 발견한 마스터키, 실질 수익률을 활용한 동적 자산 배분 전략기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금의 비중을 유연하게 조절하는 겁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처럼 말이죠. 길이 뻥 뚫리면 속도를 내고 길이 막히면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요. 이 전략의 신호등이 바로 실질 수익률입니다.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즉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진입하려는 신호가 보이면 우리는 금이라는 엑셀을 밟아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10%까지 늘리는 겁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려 실질 수익률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추세가 명확해지면 금 비중을 5%까지 줄여서 다른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 즉 기회비용을 관리하는 거죠. 이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한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먼저 모든 것이 얼어붙었던 2020년 팬데믹 쇼크 당시입니다. 주식시장이 폭락할 때 금 10%를 포함한 포트폴리오는 그렇지 않은 포트폴리오에 비해 최대 손실폭, 즉 MDD를 훨씬 효과적으로 방어해냈습니다. MDD는 고점에서 얼마나 깊게 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이 하락의 깊이가 얕을수록 우리 마음도 편안하고 다음 상승을 준비할 힘도 생깁니다. 최근이었던 2025년 긴축 쇼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장이 금리 인상 공포로 흔들릴 때 금은 든든한 방어막 역할을 해주며 포트폴리오 전체의 충격을 흡수했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금을 포함한 포트폴리오는 변동성을 줄여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성과를 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금에 투자하는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성향에 맞는 최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첫째, 가장 편리한 방법인 금 ETF입니다. 주식처럼 증권사 앱으로 쉽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 투자도 가능하며 보관 걱정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진짜 금을 소유한 게 아니라 금 가격을 따라가는 증서에 투자하는 것이고 아주 드물지만 운용사가 파산할 위험도 생각해야 합니다. 둘째, 가장 확실한 방법인 실물금입니다.
골드바나 금화를 직접 내 손에 쥐는 거죠. 이건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가치를 보장하는 궁극의 보험입니다. 하지만 살 때 10%의 부가가치세와 수수료가 붙고 도난이나 분실 위험 때문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셋째, 가장 공격적인 방법인 금광주 투자입니다. 금을 캐는 회사의 주식을 사는 거죠. 이건 일종의 레버리지 효과가 있어서 금값이 10% 오를 때 금광주 주가는 20%, 30%씩 폭등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값이 떨어질 때나 해당 기업의 경영 문제나 사고 같은 악재가 터지면 훨씬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고위험 고수익 투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방법이 절대적으로 좋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편리함을 원한다면 ETF를 중심으로, 최후의 안전판을 원한다면 실물금을 일부 섞고 더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금광주를 소량 편입하는 식으로 자신만의 조합을 만드는 것이 현명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금을 활용한 실전 투자 전략을 모두 배웠습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금융 논리를 떠받치는 더 근본적인 힘은 없을까? 왜 인류는 수천 년간 이 노란 돌멩이에 열광해 왔을까? 마지막 장에서는 금 가격에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수요와 공급, 그리고 인류의 욕망과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금이라는 자산의 비밀을 거의 다 풀어냈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때 진정한 가치를 드러내고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무기가 되며 실질 수익률이라는 나침반을 따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리고 이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포트폴리오를 지킬 실전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금융 논리의 가장 깊은 곳, 그 근본을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이라는 보이지 않는 족쇄와 문화라는 수천 년 된 믿음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금 가격을 움직이는 이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급 측면을 볼까요? 금은 왜 비쌀까요?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하면 더 많이 캐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사나 더 효율적인 채굴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금을 캐내는 비용은 점점 더 비싸지고 환경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금 생산량이 정점을 찍고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이 공급의 한계가 금 가격의 장기적인 가치를 단단하게 받쳐주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이야기는 수요에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금 수요의 절반 이상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놀랍게도 투자나 중앙은행이 아니라 바로 보석, 즉 장신구 수요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계 1, 2위의 금소비 대국인 중국과 인도가 있습니다. 특히 인도는 정말 경이로운 수준입니다. 혹시 인도 가정집 장롱 속에 잠자고 있는 금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을 합친 것보다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한 투자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도 가정이 보유한 금은 무려 3만 톤을 훌쩍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미국 중앙은행 보유량의 4배에 가까운 엄청난 양입니다. 왜 인도 사람들은 이토록 금에 열광하는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치가 아닙니다. 인도에서 금은 결혼식과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신성한 예물이자 부를 축적하고 세대 간에 물려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거대한 비공식 금융 시스템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문턱이 높은 수많은 인도 서민들에게 금은 가장 확실한 담보물입니다. 급전이 필요할 때 그들은 은행 신용대출 대신 가까운 대출업체에 금을 맡기고 단 몇십 분 만에 돈을 빌립니다. 금이 사실상 이들의 신용이자 마지막 안전망 역할을 하는 셈이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신랑이 신부 측에 상당한 양의 금을 예물로 주는 문화는 여전히 강력한 사회적 전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뿌리 깊은 문화적 수요는 금 가격이 폭락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아주 강력한 하방 경직성, 즉 두 번째 기둥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금은 단순한 반짝이는 돌멩이가 아닙니다. 한정된 공급이라는 물리적 제약과 인류의 역사와 욕망, 문화 속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이라는 거대한 힘이 만나 만들어낸 인류 최후의 자산인 셈입니다. 우리가 금을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돈의 역사를 넘어 인류 문명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은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긴 여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